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 말.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자식들 곁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게 그게 인생인 줄 알았죠. 근데요. 사람 일은 참 쉽게 무너지더군요.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문자로 단 한 줄, 앞으로 각자 살자. 그게 끝이었습니다. 결혼 40년, 그게 고작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밥솥도 TV도 다 저 혼자만을 위해 있는 것들이 되어버렸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받았지만 말투는 낯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놓아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에게 나는 그냥 짐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불도 안 켠 채로 긴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지쳐있고 무표정하고 낯설었습니다. 아, 이 사람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아주 조용히 몇 가지 짐을 챙겼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진 몰랐지만 어딘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 차리고 세탁기 돌리고 시장 다녀오고 한숨 돌릴 틈 없이 움직였죠. 습관처럼 남편 옷도 다려놓고 약도 챙겨놓고 별 생각 없이 그 사람 지갑에 용돈 몇 장도 넣어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말도 짧고 전 그저 일이 많아서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날 저녁에 집을 비울 줄은요. 저녁 6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죠. 남편입니다. 단 한 문장. 오늘부터 나 없는 삶에 익숙해져.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장난인가, 화가 났나,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래도 믿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런데 현관에 놓인 신발이 사라져 있었고 서랍에 있던 서류 봉투도 비어 있었으며 결혼 사진은 액자에서 빼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 떠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각자 살아. 내가 참은 세월 너도 좀 생각해봐. 참은 세월? 제가 뭘 그렇게 했다는 걸까요? 누가 누구를 참고 살았다는 걸까요? 결혼 생활 내내 이 사람 병원 데려가고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땐 혼자 장례 치르고 시누이 문제 생겼을 때도 제가 다 나섰는데 그걸 두고 자기가 참았다는 건가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도 서러웠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왔습니다. 직접 대면조차 하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내 후배라나 뭐라나 딸보다 어린 여자랑 이미 집도 계약했고 살림도 마련했고 그저 저만 눈치 못 채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허망해서 어디부터 무너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을 40년 동안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 저는 단지 익숙한 그림자였나 봅니다. 딸에게 말했더니 딸도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그 말에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한테서도 자식한테서도 저는 투명한 존재였나 봅니다. 40년을 누구 아내로 누구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젠 누구의 이름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시끄럽다 느꼈던 TV 소리조차 그날은 켜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놓인 찬밥, 다 식은 국, 제가 만든 반찬들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돌아올 거라고, 이혼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비워진 통장, 빠져나간 보험, 남편 이름으로 돌려져 있던 대출 서류.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이탈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긴 했지만 그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살겠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죠.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이라는 사람도 나를 이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다 떨던 사이. 그 친구는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끝내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봤습니다. 낯선 시선, 소근거림, 저 사람 남편 바람났대. 그 나이에 이혼이라니.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빛이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동정도 없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경거리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내가 머물던 이 집, 내가 속해 있던 이 동네, 내가 나눈 모든 관계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걸. 혼자 사는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이유도 없고 반찬을 할 손도 멈췄습니다. TV는 켜지 않아도 괜찮았고 냉장고는 비어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이젠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하루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괜히 벌떡 일어나 나가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달도 없고 택배도 없고 손님도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챙기던 화장품도 이젠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왜 화장을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머리를 빗으려다 멈췄습니다. 빗질도 귀찮아졌습니다. 이건 우울이 아니라 무력함이었습니다. 무기력은 천천히, 조용히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 더는 내 목소리를 들을 사람도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걸 챙기진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다이어리, 남편이 떠난 날부터 적기 시작한 메모장,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제 이름이 적힌 통장 하나.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집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 나는 그동안 이 집이라는 틀 안에서 내 존재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나는 나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였고, 엄마였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 그런 내가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머리는 계속 깨어 있었고 심장은 깊이 내려앉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괜히 부엌에 가서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니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 커피를 같이 마실 사람은 없다는 걸요. 컵을 내려놓고 TV를 켰습니다. 마침 여행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럽기보다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그런 웃음이 언제부터 없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중고 캠핑카 검색창에 그렇게 쳐봤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캠핑카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건 너무 낡았고, 어떤 건 너무 비쌌고, 어떤 건 내 예산엔 맞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오래됐지만 사진 속 실내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고 무언가 저처럼 보였습니다. 그 차를 보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판매자는 조용한 60대 남자였고 아내가 돌아가신 뒤 여행을 접고 차를 정리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차, 잘 쓸 사람 같네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울컥하던지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돈을 나를 위해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걸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다이어리, 그리고 아직도 도장을 찍지 못한 이혼 서류, 짐을 싸며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주름진 눈가. 하지만 그날따라 그 얼굴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캠핑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어색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출발지는 서울,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냥 여기가 아닌 곳이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겁도 났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운전해서 다니는 게 주변에선 말렸고 걱정했고 심지어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한 적 없다는 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왔고, 그 사람들 때문에 웃었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졌던 시간들. 이제는 그런 시간에 더 이상 제 인생을 쓸 수 없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가까운 바닷가였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표지판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정말 길을 잃었을 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닷내음이 코끝에 닿았고 햇살이 팔에 내려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끄고 음악도 없이 그냥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 소리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동해안 끝자락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짠내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바다 근처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워두고 처음으로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차가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감싸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근처 식당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혼밥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주인 할머니가 묻더군요. 여행 오셨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요? 네, 혼자요. 그 말에 할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국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더 뜨겁게 드셔야 해요. 그 말이
마음 한 구석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오솔길에서 만난 등산객 아저씨, 혼자 여행하세요? 용기 있으시네요. 그 사람도 몇 년 전 황혼 이혼을 겪고 지금은 자전거로 전국을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중년 여성은 딸의 결혼식 뒤 마음이 허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도 엄마 말고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어쩐지 제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한 초등학생 아이가 제가 세워둔 캠핑카를 구경하더니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진짜 멋지다. 그 한마디에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다들 말했습니다. 자기도 언젠간 이런 여행을 해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현실이 무서워서 지금은 못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걸요. 예전엔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이렇게 어리석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해질 무렵 차 안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루 있었던 일을 끄적였는데 올릴 곳이 마땅치 않아 휴대폰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여자 혼자 60대 캠핑 일지. 첫 게시글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기처럼 계속 썼습니다. 어디서 잤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그런데 어느 날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글을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길에 나서보려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글을 누군가가 읽고 있다는 사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다는 사실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기고 조금씩 팔로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에서 10명, 100명,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순간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이혼 후 한참 방황했는데 이 글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단지 내 하루를 기록한 것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기록 하나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걸요. 블로그 팔로워가 늘어나고 댓글이 쌓이고 어느새 저는 하루 일과 중 글 쓰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로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젠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길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저를 알아갔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어떤 음악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심지어 어떤 음식이 내 입맛에 맞는지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주차장,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오후였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고 발신자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잘못 눌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처음 보낸 문자는 이랬습니다.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어렵다. 몇 시간 뒤엔 요즘 너무 외롭다. 잘 지내냐? 그리고 혹시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제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다시 볼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나를 찾는 건지, 무슨 의도인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일까? 답장을 하면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닐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한테 연락 왔어요? 요즘 혼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락 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땐 몰랐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다렸던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시렸습니다. 왜? 그 말은 그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아무 말 없이 버텨야 했을까요? 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로만 살고 싶진 않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중이야. 딸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누구의 딸이나 아내, 엄마가 되기 전에 하나의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 남편에게서 연락은 끊겼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느꼈을 겁니다. 이젠 내가 다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무엇보다 저 자신이 그걸 가장 먼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뀔수록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제가 다녀온 동네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도로도 이젠 익숙해졌고 밤에 혼자 자는 것도 이젠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혼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캠핑카를 샀을 때만 해도 그게 제 무모한 충동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SNS 팔로워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실물이세요. 사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말을 걸어주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가끔은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도 왔습니다. 여성 자립 여행자 특집이라고 출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캠핑카로 떠난 할머니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한때는 가족에게도 외면당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 때 비로소 따뜻해진다는 것.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누가 사랑해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도요. 언젠가 한 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무서웠지. 근데 지금은 혼자라서 더 잘 보여 세상도 나도.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혼자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창밖엔 별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선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운전해. 누구의 인생도 아닌 남편의 인생도 딸의 기대도 세상의 시선도 아닌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시나요? 너무 늦었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혼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인생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한 결심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그걸, 이 캠핑카 핸들을 잡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인생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